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랄게요. 네. 사연 2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라젠 주주입니다. 주식이라고 있는 게 신라젠 대부분인데 비중이 80%가 넘었습니다. 요즘 너무 우울합니다. 제가 신라젠이라는 주식을 처음 접한 게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비상장 주식 추천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박이 터졌습니다. 혹자는 이희진이 다 손실만 입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신라젠으로 400%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라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니 팩사백이라는 항암 신약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고 생각했고 바이오 기업은 주가가 수십 배도 갈 수 있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말을 믿고 정말 생활비 형태로 소량만 수익 실현하고 계속 가져가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주식 고수들에게 신라젠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니 모두 저랑 의견이 같았습니다. 그때 김보님만 제외하고 말이죠. 그때 토겐스타 김보님을 처음 온라인상에서 만났고 신라젠을 물어봤습니다. 김보님이 말씀하신 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21선 타고 올랐던 종목들은 21선 깨지면 매도해야 한다고 했었죠. 문제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회사 IR 담당자들에게 물어보니 신라젠 팩400 임상 3상 성공은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실제로 21선이 깨졌는데 다시 반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김보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팩400 임상 환자 모으는 것도 실패하고 있다. 이건 신약에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김보님이 너튜브에서 이 주식 사지 마. 라고 대놓고 신라젠 사지 말라고 했던 것도 제가 봤는데 이 사실 전부 다 믿지 않았습니다. 15만 원 하던 주가는 이제 9천 원입니다. 제가 비상장으로 산 금액의 반토막 이상 손실이네요. 그동안 임직원들은 스톡옵션 받은 걸로 주식 팔고 회사 떠났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이런 임상 내용이나 신약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언론에는 좋은 이야기만 흘리고 주주들이 전화하면 전혀 문제 없다고 거짓말하고 상장회사들의 공시의 범위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임상 중간 결과나 임직원이 주식 팔고 도망간 거는 왜 저는 나중에 알았을까요? 이제 주가 조작으로 압수수색까지 당했다던데 제가 어딘가에 좀 더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김보님 말씀 들었다면 11만 원에 매도하고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참 후회됩니다. 앞으로 신라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런데 이게 정말 맞는 게 김본스타님께서 이게 저는 분명히 좀 더 갈 것 같은데 절대 안 된다고 항상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맞나 싶기도 할 만큼 저도 상당히 의아했었었는데 이게 진짜 맞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거기다가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좀 급락했다가 지금 다시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신라젠은 유독 추운 겨울입니다. 지금 먼저 신라젠에 대한 종목 전망이 좀 들어보고 싶고 김본스타님은 예전부터 꾸준하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었는지 신라젠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신라젠 제가 뭐 특별한 제약 의학 쪽에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뭐냐면 이제 임상 이상까지 저도 믿었어요. 믿고 뭐 픽사백 근데 하나만 얘기 드리자면 기관 투자자 제가 기관 출신이기 때문에 얘기 드리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제약바이오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모든 종목을 다 사버립니다. 그럼 한두 종목 망하죠? 한두 종목 대박 칩니다. 근데 대박 치는 그 종목이 수십 배로 올라가죠. 그래서 전체적인 수익률을 만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라젠 우리 개인 투자는 기관 투자자는 돈이 많지 않잖아요. 신라젠 이분은 신라젠 하나만 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이제 방송에서 제가 지난번에 이 토겐스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신라젠에 대해서. 하한가 풀리면 그때 하한가 맞고 있었을 때 하한가 풀리면 다 빨리 매도해라. 그때 매도를 빨리만 하셨어도 제가 봤을 때는 15,000원에 매도했었어요. 지금 10,000원이거든요. 지금 1,350원인데 이게 이제 신라젠이 어떻게 된 거냐면 간암 이제 항암제로 팩사백이라는 이제 제약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고 신약을 만들고 이거를 이제 임상 2상까지 잘 갖고 임상 상상 들어갈 때 3상 들어갈 때 노이즈가 있었어요. 이게 약간 뭐냐면 임상 3상 들어갈 때 환자 모집이 잘 안 됐어요. 이유가 뭔가 있겠죠. 환자 모집 왜 안 되겠습니까?
좋은 약이고 이 임상이라는 거는 임상 실험을 하게 되면 그 환자는 공짜로 맞는 거예요. 네. 모든 관련 부대 비용은 그 제약회사에서 내는 거예요. 근데 환자가 스스로 싫다는 거는 뭔가가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간암 팩사백 이제 치료제 무용성 평가. 무용성 평가라는 뜻이 뭐냐면 유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인데 좋게 그렇게 얘기하지 왜 자꾸 어렵게 무용성 네. 평가라고 하는지 우리나라 증권업계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네. 근데 무용성 평가 무용성 결론이 났는데 결국 무용성 효용이 없다. 결론 나서 팩사백은 그러면 효용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끝난 거예요. 물론 위암 도전할 수 있고 다 도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다시 또 임상이 있어. 임상. 몇 년 걸립니까? 이거 신라젠 재무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라젠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온통 빨간색이에요. 네. 적자죠. 계속 기업 가능성이 과연 있느냐. 이러다가 만약에 돈 모자라면 이제 신라젠 어떻게 할 겁니까? 유상증자. 또 돈 모아서 다시. 그 만약 유상증자 안 되면 파산이죠, 이제.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라젠이 과연 적자 상태 얼마나 버틸 수 있지 의문이고요. 도덕적 해이는 둘째 치고 우리가 제약법에 투자할 때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파이프라인이 한 개밖에 없는 것들. 그러니까 신약 파이프라인이 하나밖에 없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정말 뭐 아니면 돕니다. 저도 항상 잘하지 않습니다. 저도 HLB 리보세나립 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회원들은 추천 많이 했는데 HLB 임상 3상 결과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주가 폭락했잖아요. 네. 저도 역시 이런 걸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하나잖아요. 네, 그거 하나 그래도 네. 저도 실수하는 거 있으니까. 물론 네. 제가 지금 뭐 하나 띄우고 있는데 제가 너튜브에다가 예전에 네. 신라젠 사지 말라고 이렇게 올린 거 하나 있어요. 근데 네, 댓글들이 저를 다 욕했어요. 1년 전에. 보시면 1년 전에 임상 상상 중인데 영업이익 논하냐 맞나요? 뭐 이분들 막 이름 좀 가려드려야 되는데 여튼 개가 방귀를 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네. 근데 최근 3주 전에 올리셨던 분은 여기 욕했던 개미분들 다 한강 갔으려나 이런 얘기. 이때 언제면 6, 7만 원대인데 네. 6, 7만 원대인데 지금 10,00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제가 그걸 예측했다는 문제 아니에요. 저는 기업의 도덕성을 봅니다. 네. 이 기업이 얼마나 도덕적인지. 한 번 이 기업 자체를 이렇게 뒤통수를 치거나 이런 기업은 네. 전 두 번 다시 믿잖아요. 저 GS건설 빼고는 두 번 GS건설 다시 한번 믿었는데 네. 다른 종목들은 한 번 이렇게 뭐 개인 투자에 속이고 막 이랬던 네. 종목들은 두 번을 믿지 않고 이미 임원들이 1년 전부터 주식 팔고 다 떠났어요. 잘려는 회사는 왜 떠납니까 이걸. 저는 이제 그런 회사 그리고 언제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네. 오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임원 중에 주가 조작 내부자 정보로 거래했다고 지금 압수수색 당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원이 무용성 평가 실패할 거 알고 미리 판 거예요 자기 거 몰래. 네, 그러니까 이런 네, 도덕적이지 않은 기업을 도대체 우리가 투자해서 뭘 얻을까? 저는 약간 이런 생각 해봅니다. 참 오래 알고 볼 일입니다. 제가 좀 오래 알았는데 김원수타님을 도덕성을 항상 정말 중요시하긴 합니다. 참 그 보기에는 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도덕성을 참 중요시하는 그런 스타님이시다라는 거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강성신 변호사님 네. 지금 이 신라젠이 결국 내부자 거래로 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네, 이게 맞아요. 무용성 평가 뉴스가 나기 전에 임원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근데 이러면 미공개 정보 이용이 되는데 처벌 수익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걸 어딘가에서 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아무리 좀 내부자 거래로 이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해도 네.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미공개 정보 이용은 당연히 처벌이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에서 이 처벌 수위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음. 미공개 중요 정보, 이제 중요한 정보를 이용 행위를 했을 때 이제 이거를 금지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증권금융 관련 범죄가 증권거래소 혹은 이제 금융감독원 네. 같은 데에서 조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적발이 됐어요. 이러한 사실이. 네. 그럼 이제 검찰에 고발이 되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되는데 뭐 처벌의 수위를 항상 이제 늘 궁금해 하시니까 말씀을 네. 드릴게요. 일단은 회피 손실액 또는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랑 그리고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네.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그리고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따라서 이제 형량을 달리 규정을 하고 있어요. 뭐 6월부터 1년부터 3년부터 5년부터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다른데 네. 이 사안에서는 뭐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네. 뭐 만약에 액수가 엄청나게 커서 300억 원 이상인 경우라면은 이거는 뭐 최소 징역 뭐 한 7년 뭐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조심스레 아주 조심스레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 질문이 그러면 보상을 받을 방법이 네. 뭐가 있냐? 뭐 저 사람들 살고 뭐 7년 살고 이거 말고 내가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네, 여겨지시죠. 네. 이제 뭐 손해를 본 분들은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이제 판례가 있어요. 이제 판례는 회사 재산을 이제 횡령을 한 이사나 네.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뭐 내부자 거래라든지 네. 뭐 중요 정보를 자기가 빼돌렸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으로 인해서 뭐 주식을 고가에 샀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나중에 이러한 일이 터져가지고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폭락했으니까 그냥 나는 손해보고 끝인가 이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한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네.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상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네. 자본시장법에서도 그 아까 얘기했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네. 상법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이사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이사 너희가 제대로 경영을 하지 않아서 네. 뭐 미공개 정보 행위를 중요 행위를 했다라거나 위반했다라거나 네. 이러한 사정으로 우리 회사 주가가 폭락했고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란 건데 잘못된 행위에 네. 의해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손실 책임을 이사 네가 져라 뭐 7년 사는 건 살고 나한테 개인적인 배상 책임을 져라 네.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오. 근데 문제는 이사가 아닐 수 있어요. 뭐 등기 이사는 그냥 뭐 다른 사람으로 다 넣어놓고 네. 핵심 요직들은 그냥 일반 직원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의 정말 핵심 요직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사들을 상대로 네네. 청구를 했을 때는 그게 기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그 요직 이러한 행위를 부당한 행위를 했던 네네네. 사람들을 상대로 네. 이게 비단 등기 이사가 아니더라도 민법상의 책임은 또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이러한 네. 사실이 뭐 검찰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지고 뭐 형사법원을 통해서도 네. 뭐 무죄 혹은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그거를 또 중요한 증거를 삼아서 민사로도 갈 수 네.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나마 좀 시간이 희소식이네요. 네, 시간은 맞습니다. 뭐 오래 걸리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